330쪽 부동산 투자로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는 한 5문제, 최소 5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파트고요. 올해도 한 8개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8개. 예. 참고로 작년에는 9개 나왔었어요. 9개. 비중도 한 4분의 1 정도 되고요. 공부해야 될 분량은 4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투자론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될 내용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1번이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거 있습니다. 지렛대. 좀 이따 배우실 겁니다. 지렛대.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현상, 레버리지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생기는 위험과 수익. 같이 공부하십니다. 위험과 수익. 세 번째는 분산 투자하자. 앞으로는 분산 투자라고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시간가치 계산. 시간가치 계산. 다섯 번째는 이제 현금 수지의 측정. 현금 수지의 측정. 일곱 번째가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입니다. 어떤 개념으로, 어떤 접근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냐면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 2번보다는 3번이, 3번보다는 4번이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하고 약간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론 공부하실 때는요. 6번 투자 분석 기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6번 투자 분석 기법이 가장 중요. 그 옆순으로 현금수지 측정, 시간가치 계산, 포트폴리오, 위험, 수익, 지렛대 효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험에 나오겠지만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투자가 뭔지 가볍게 한번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정의. 투자는 자 1억을 써서 1억 2천만 원을 얻고자 하는 행동을 투자라 그래요. 우리는 1억이 뭐고 1억 2천이 뭔지만 밝혀내면 되겠죠. 1억은 현재 나가는 돈입니다. 확실하고요. 우리 이것을 지출이라고 합니다. 지출. 1억 2천이라는 건 미래 들어오는 돈이에요. 네, 미래 들어오다 보니까 불확실하죠. 이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게 목적이 되고요. 앞에 게 희생이 되는 걸 투자라 그래요. 뒤에 게 목적, 앞에 게 희생. 그래서 투자라 출발해 볼게요.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현재 확실한 지출이 희생되는 것, 이걸 투자라고 합니다. 뭐 희생은 됐고 일단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투자라는 목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수익이라고 하시면 돼요. 수익. 수익이 어때요? 그러면 불확실하다 하시면 되고요. 불확실을 두 글자로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불확실이 뭡니까? 그러면 위험.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동을 투자라고 합니다. 즉 위험 부담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동을 투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가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학문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래요. 실제로는 구분이 안 되겠지만 투자와 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투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거를 운영해서 이걸 처분하는 활동을 투자라고 그래요. 투기도 다 써볼게요. 취득, 운영, 처분을 다 써보고 일단 이 중에서 투자는 3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투기는 2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이점은 취득, 운영, 처분 중 뭘까요? 네, 운영이 맞습니다. 운영이 있으면 투자가 되는 거고요. 운영이 없으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을 사서 운영해서 처분하면 그건 투자가 되는 거고요. 학문적으로 그래요. 사서 운영 없이 처분하면 그건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분양권 같은 걸 전매한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영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투기라고 보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서 이제 거기 몇 년 살다가 운영을 하다가 처분하면 그건 이제 투자가 되는 거가 되겠죠. 취득 단계에서는 보통 돈을 쓴다라고 해서 지출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운영과 처분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통상 수익을 얻게 되겠죠. 그럼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운영을 통한 수익, 또 하나는 처분을 통한 수익. 투기를 통해서는 처분을 통한 수익밖에는 못 얻습니다. 이때 운영을 통한 수익을 소득이득이라고 부르고요. 소득이득. 처분을 통한 수익을 자본이득이라고 불러요. 자본이득. 자, 따라해보세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앞으로 이 말을 쓰세요. 시험 끝날 때까지. 운영을 통한 수익이 소득이득이고 처분을 통한 수익이 자본이득이라면 투자에서는 이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을 수가 있지만
투기에서는 소득이득은 못 얻고 자본이득만의 향유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이득인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 매매 차익, 시세 차익, 양도 차익 이런 것들은 자본이득입니다. 처분을 통한 이득이고 지대, 임대료, 순영업 소득 이런 것들은 소득이득, 운영을 통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통한 수익과 처분을 통한 수익을 지금부터는 운영 통한 수익, 처분 통한 수익 그러지 않고 소득이득, 자본이득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역시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걸 왜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떴어요. 부동산 투자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작년에 떴고 매년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좀 이따 시험에 나오는 거 출발할 때 사인 드릴게요. 지금 혹시 피곤하신 분들 좀 주무세요. 피곤할 수 있죠. 좀 주무시고 딴 생각 하실 분들은 조금 딴 생각 하시고 제가 좀 이따가 집중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집중하시면 되는 거야. 자, 부동산 투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아지는 장점.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가요. 부동산 투자의 치명적인 단점도 2가지가 있어요. 투자의 단점. 장점 무수히 많을 거고 단점 무수히 많겠지만 시험 관련해서는 5개, 2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첫 번째, 아까 소개해드렸던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 영어로는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빚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빚 내는 걸 철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빚 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빚을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빚을 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 빚을 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익으로 이자를 갖고 돈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돈 잘 빌렸다, 잘 못 빌렸다. 잘 빌렸다. 이걸 정의 지렛대, 줄여서 그냥 지렛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지렛대는 돈 빌려서 잘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 절세 효과는 이제 여러분 세금 계산할 때 비용 처리되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비용 처리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비용 처리되면 공제가 되거든요. 공제. 마이너스가 되거든. 거기 이제 부동산에 감가상각비와 이자 지급분은 공제 혜택이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일단 따라하세요. 감이. 나중에 감이 한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나중에 세금 처리할 때 부동산에서 대표적으로 공제되는 항목 2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뭐였죠? 그러면 감이, 감가상각비와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있지 않았었나요? 지난주에 내가 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못할 거야 아마 다음 주에.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감가상각비와 이자 지급분은 공제가 된다. 공제가 되면 비용 처리가 되니까 과세 소득이 는다 준다? 준다? 그럼 세율을 때려도 세금이 적게 나온다? 그럼 절세 효과가 되는 거죠. 3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 따라해 보실래요? 해지. 해지는 사전에 찾아보면 해지는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를 다시 해석을 좀 하면요. 보호해 준다는 거죠. 보호. 인플레로부터 보호해 준다.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기사에 뭐가 나서 하나 봤는데 1988년도인가? 1988년도에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물가표가 나왔더라고요. 물가표가. 88년도 서울시 기준으로 짜장면이 그때 500원인 것 같더라고요. 평균 물가가 500원. 그 다음에 라면이 쇠고기 라면 기준으로. 쇠고기 라면 아세요? 100원. 뭐 달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가 쭉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아파트 가격이 서울시 평균이 그때 85년도가 88년도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평균이 2,500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2,500에서 3,000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물가가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장면은 이제 현재 얼마, 그 다음에 뭐 달걀은 현재 얼마, 뭐 그 다음에 라면은 지금 얼마, 아파트 값은 지금 얼마,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놨던데 최고 많이 오른 게 뭔지 아세요? 아파트 50배 올랐더라고요. 평균 가격이 50배. 나머지는 50배씩은 안 올랐는데 10배 오른 것도 있고 8배 오른 것도 있고 7배 오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파트 가격만 50배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은 화폐입니까? 실물 자산입니까?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같이 올라 안 올라? 올라.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5년도에 현금을 갖다가 2억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그대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현금 2억 들고 있다고 쳐봐요. 엄청난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2억 주고 아파트 샀으면 몇 개, 한 8개, 9개 샀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인플레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해지해준다. 그래서 혹시 인플레에 해지하고 싶으시면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인플레 발생할 건데 난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부동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안전성, 수익성에서 유리하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운영을 통한 수익을 뭐라 그랬어요? 소득이득. 처분을 통한 수익이 뭐라 그랬어요? 둘 다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향유가 되는 거죠. 이게 투자의 장점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자의 치명적인 단점은,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안전성과 수익성이 유리하다 그랬죠. 근데 환금성이 떨어져요. 이게 작년식에 나왔어요.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곤란하다. 이거 갖다가 나중에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위험이 뭡니까? 그러면 환금성 떨어지는 거요, 처분해서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거요 하는 게 부동산 투자의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가장 큰 단점이 묶인다는 거예요. 돈이 현금화하기 어렵다. 급할 때 찾아서 현금화하기 어렵다. 두 번째 단점이 금융적 위험이에요. 자, 부채를 잘 쓰면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지만 부채를 잘 못 쓰면 금융적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정반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채를 끌어와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수익이 얼마 안 났어요. 근데 금리는 그동안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수익 난 돈으로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부동산 투자는 안전성, 수익성에서는 많은데 유리한데 황금성에서는 마다 불리하다. 이렇게 한 세트. 부채 잘 쓰면 무슨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잘 못 쓰면 금융적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세트. 그러니까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으로 한 세트, 부채를 통해서 한 세트로 묶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의 장점 1번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부동산 공부한다. 그러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했어요. 부동산 공부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개하실 분들이에요. 중개하실 분들.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중개합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매수자는 부동산 사는 사람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 100%, 거의 100%겠지. 대출을 껴야 안 껴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출을 낄 때, 대출을 몇 프로 꼈을 때는 몇 프로 수익이 나고, 대출을 몇 프로 꼈을 때는 몇 프로 수익이 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브리핑 자료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좀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매수자로 하여금 브리핑만 듣고도 그냥 한번 들으러 왔는데 사고 쉽게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거 여러분들 앞으로 생각 좀 하세요. 그거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28일 시험이잖아요. 그죠? 시험 끝나고 한 3일 쉬세요. 10월 29일, 10월 30일, 31일까지 쉬시고, 11월 1일부터 당장 뭘 하셔야 되냐면, 매드 알려드릴까요? 진짜 알려드릴까요? 11월부터 3일만 쉬시고 11월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컴퓨터 배우세요. 컴퓨터. 알겠죠? 컴퓨터 배우시는데 일단 엑셀 좀 배워놓으면 좋아요. 엑셀. 한글은 기본이고. 한글. 내가 여기서 말하는 한글은 훈민정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란 말씀이 등급에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는 거 알지? 한글 그 프로그램 있잖아. 왜? 한글 그런 거 하고 또 엑셀 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요즘 브리핑 할 때 파워포인트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리핑 받으러 갔는데 화면을 띄워놓고 화면에서 막 집이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막 그래봐 얼마나 좋아. 누르니까 쫙 내려오고 수익률 8%가 벨팍 하고 파워포인트 이런 거. 그 다음에 블로그 운영도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특히 누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냐면 젊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진짜 피부로 느끼거든요. 한 3년, 5년 사이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연령이 정말 갑자기 젊어졌어요. 지금 젊은 사람 많아. 20대 손 들어봐, 20대 지금. 괜찮아. 손 들어봐. 크게 높이 들어봐. 패기가 없어, 20대가 말이야. 들어봐, 쫙 들고 해야지 막. 30대 손 들어봐, 30대.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졌다니까. 20, 30대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20, 30대가. 옛날에는 20, 30대 없었어요. 귀했다니까. 거의 다 40, 50대였어요. 30대 후반에서 40, 50대. 그 사람들이 이제 의뢰의 중개업에 진출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우리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었는데, 중개업 하는 나이가 상당히 젊어졌어요. 젊어지는 게 이게 요즘 돌아가는
뭐라고 해야 트렌드랑 맞물리기 시작하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는 중개업은요. 10년 못 가요. 지금 하는 중개업은 10년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10년 가는지 못 가는지 10년 뒤에 되면 이제 나이가 엄청 많겠네. 10년 뒤에 되면 환갑도 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응? 환갑, 진갑 다 지나고 이제 뭐 지천명 되고 이순 되고 막 하면 아유 어떡해. 아무튼 10년 뒤에 그 결혼생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때 결혼생이 그런 얘기 하더니만 진짜 많이 바뀌었네. 여러분도 혹시 저기 직방 알아요? 직방? 네. 다방 알아? 다방? 네. 이 다방이 그 다방 아닌데. 이 다방이 쌍화차 계란 띄워서 팔고 그런 다방 아닌데. 마담 도라지 위스키를 파는 마담이 있고 립스틱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그 마담이 있는 그런 다방 아닌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친해져야 돼요. 어쨌든 혹시 제가 왜 젊은 사람들은 왜 이걸 갖다가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요. 근데 안 되면 사람 쓰면 되거든. 사람 쓰면 되는데 젊으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뭐 제가 좀 안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자분들은 취업이 돼요. 여자분들은 혹시 자격증 따면요. 취업하고 싶어? 그럼 취업이 돼. 하고 싶어? 취업이 돼. 일 좀 배워서 내 기업을 하고 싶다 하면 취업이 돼. 남자분들은 취업이 잘 안 돼요. 남자분들은 거의 뭐 90% 이상 기업이에요, 기업. 취업이 잘 안 돼. 취업이 잘 안 돼. 기업 하셔야 돼. 네, 뒤에 기업 하셔야 돼. 뒤에 기업 하셔야 돼. 다 기업이다, 다 기업. 취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원래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지인이 없으면 거의 90% 이상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모아놓은 자산도 좀 있고 그죠? 기업을 하면 되잖아요. 뭐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젊으신 분들은 기업하기는 너무 이른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 취업을 해야 되거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잘 안 써. 이 바닥 그래. 잘 안 쓴다고. 근데 20대, 30대 젊은 남자분들이 고가에 팔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가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팔려가는 경우가 컴퓨터 잘하면요. 고가에 팔려갑니다. 고가에. 서로 데려가려고 막 싸우고 막. 얘는 내 거야! 하고 그죠? 예.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블로그 같은 것도 페북 알아요? 페북? 페북 모른다. 좋아요? 몰라? 좋아요? 큰일 나실 분들이 진짜. 아무튼 그런 걸 다 요즘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쓰더라도요. 내가 알고 쓰는 거랑 내가 모르고 쓰는 거랑 다르거든요. 컴퓨터 배우세요. 알겠죠? 네. 앞으로 향후 이제 이 중개업은 이제 앞으로는 못 보는 중개업입니다. 내가 길게 잡아서 10년이에요. 길게 잡아서 10년이고 앞으로는 중개 패턴이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이 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내가 여러분들 자격증 따면 더 많은 얘기 해줄게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개업이 변천돼가는 모습. 근데 여러분들 저랑 가장 많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최근에 기업한 사람이랑 가장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격증 따서 좀 오래되신 분들은 바쁘기도 바쁘고 연락도 잘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연락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단 우선 좀 바빠. 나도 바쁘고 그 사람도 바쁘고. 근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안 바빠. 자꾸 전화가 와. 이 사람 얼마 전에 개업했다는데 자꾸 전화가 와.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면 저 강의하죠. 뭐 그러면 뭐 요즘에 어떻고 그런 얘기를 정말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는 배워놓으세요. 알겠죠? 배워놓고 자료를 갖다가 브리핑할 때 엑셀을 만들면 좋아요. 이게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고 하나 만들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대출 50% 꼈을 때 몇 프로, 몇 프로 꼈을 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 예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금리 비교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이바다. 알겠죠? 네. 예, 그런 자료를 갖고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컴퓨터는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공부하세요. 잘해요? 네. 잘해? 누가 잘해? 잘해? 방금 잘한다 그랬잖아. 아니, 잘해? 그거 잘해요.
어떻게, 뭐까지 하세요? 그냥 뭐 포토샵 5회 마스터랑 블로그 다 하세요? 블로그도 하세요? 저런 분은 잘 하세요. 잘하시구나. 저는 증만 따면 되는 거네. 예. 그게 힘드네, 진짜. 모든 준비가 끝났네. 5회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해요. 블로그도 할 줄 알고. 네. 엑셀. 엑셀도 할 줄 알고. 엑셀 장점도 있고. 모든 준비가 끝났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지, 지금.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저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취업 정말 잘 돼요. 저런 분들 같은 경우 진짜 취업 잘 돼요. 나중에 보라고. 고가에 팔려가요, 고가에. 자격증 이래 땅, 열심히 하세요. 모든 준비 끝났으니까.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기 따고 보면 그런 거 저기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뭐 국비 이렇게 지원되고 아니면 구청에 사는 데도 많아요. 구청. 각종 자매품으로 동사무소도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고 엄청 싸요. 요즘에는 많이 안 비싸거든요. 많이 안 비싸니까 그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될지 박영강 상시를 했을 때 그 중개사 그 중개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컴퓨터 이렇게 좀 배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알겠죠? 그 외에 또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 당면 과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시험 끝나고 뭘 준비해야 될지 지금 얘기해봐야 시험이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 학교를 해야 끝나는 거거든 이 바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뭐 합격자 모임이나 이럴 때 좀 필요한 부분들 뭐가 더 필요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준비를 좀 더 하셔서 이렇게 약간 준비된 상황에서 중개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내 경쟁자, 사실 절대평가니까 경쟁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자격증을 따면요. 자격증을 따는 순간 내 경쟁자들은 다 자격증을 따 있어요, 벌써.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경쟁인데 자격증 따면 다 자격증 따 있고요. 그 사람들은 실무 경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나름대로의 스펙이 없으면요. 그분들하고 경쟁에서 못 살아남는다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중개사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제가 지렛대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딴 데가 못 듣는데 나니까 해주는 거지. 앞으로 많이 해줄게요. 알겠죠? 예. 화이팅! 막 갑자기 자격증 따고 싶고 안 그래? 안 그렇구나.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얘기합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 이펙트. 실제로 레버리지란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지렛대는 그래서 부채를 썼을 때 벌어지는 현상인데, 부채를 썼을 때. 그러니까 뭐, 물건 들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못 들겠어. 그때 가져오는 게 지렛대니까. 부동산 하려고 하는데 내 지분만으로 사기가 어려워. 그때 가져오는 게 부채라는 거죠. 부채가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지렛대, 레버리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채를 쓰게 되면 지분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지분 수익률이 커진다. 근데 위험도 같이 커진다. 이때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다. 그런데 부채를 쓰면 무조건 위험이 커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라. 부채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부채를 쓰면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고 위험도 같이 커진다. 시험 문제 어떻게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부채를 쓴다. 뭐 이런 말 나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부채를 썼을 때는 듣고 계세요? 네. 정의 레버리지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 부채를 썼을 때 그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OX.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은 무조건 커져요. 위험은 무조건 커져요.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나발이고 뭐를 쓰는 순간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 무조건 증가된다. 근데 지렛대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의 지렛대가 있고 부의 지렛대가 있고 중립적 지렛대가 있습니다. 중립적 지렛대를 영의 지렛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지분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총자본 수익률, 세 번째는 저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따라해 보세요.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자, 정해질 때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의 순서고요.
부의 버리지는 반대계예요. 저당 수익이 제일 크고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의 순서고요. 중립적 지렛대는 이게 다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률 세 가지를 들으셨는데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저당 수익률은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세 글자로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율. 금리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만큼 뭘 먹어요? 수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가 부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만큼이 수익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를 우리가 받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저당 수익률, 저당도 설정하고 얻어지는 수익이다 그래서 저당 수익률을 하는 거예요. 총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총투자익분의 순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식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 암기할 필요 없는지는 좀 이따 쓰면 알게 돼요. 총투자익분의 순수익이고 중요한 게 이제 지분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데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익분의 순수익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예요. 무슨 수익률이 나오냐면 지분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지분 수익률이 시험에 나올 건데 검지를 한번 딱 꺼내보세요. 검지를 딱 끊고 자, 따라서 내 돈, 내 거 얘기하는 거야. 내 거. 내 돈, 수익, 이자. 이렇게 시계 방향 한번 들어봅시다. 뭐야? 내 돈, 수익, 이자,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그 시험에서 혹시 지분 수익률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딱 집어치우고 내 돈을 밑에 넣는 거야. 찾아가지고. 알겠죠? 그럼 뭐에다가 수익에다가 뭘 빼면 돼?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한 번 더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한 번 더. 내 돈 수익 이자. 이거 따라 하신 분 계시고 안 따라 하신 분 계신데 안 따라 하신 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 따라 하신 분들은 나중에 지금 해봐 소용없어요. 안 따라 하신 분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공식을 남겨야 되거든요.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익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 그것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내 돈 수익 이자 해주신 분들은 벌써 내 돈 찾고 있어요. 밑에 넣고 수익 넣고 이자 뺀다는 거지. 7번 보시고요. 저랑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 부동산이 1억짜리 부동산이에요. 1억 넣으면 2천만 원의 순영업소득이 생기는 부동산입니다. 1년 뒤에.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네요. 근데 내 지분이 4천만 원입니다. 은행에서 빚을 내야 되겠죠. 부채를 6천만 원 정도 빌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시중은행에 담보대출 받으면 한 뭐 3% 정도 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2% 후반이나 3% 초반, 좀 많이 가면 3% 중반까지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 그 중금리 대출을 받기로 하는데 대출 금리가 10%래요. 10%. 근데 금리가 지금 싼 편이에요, 비싼 편이에요? 10% 같은 엄청 비싼 금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10% 금리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이걸 5글자로 저당 수익률을 하는 거예요. 그 저당 수익률은 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 지문에 주어지는 거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총적, 따라해봐, 지총적. 지총적은 뭔지 알겠지, 느낌이. 지는 지분 수익률이고, 총은 총자본 수익률이고, 저는 저당 수익률인데, 저당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 지문에 주어지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총자본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만 구하시면 돼요. 지총적 수익률.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구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총자본 수익률 암기하랬어요? 암기하지 말랬어요? 암기하지 말랬죠? 암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총투자가 얼마죠? 1억. 순영업소득 얼마? 2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공식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요. 내 지금 손 부끄러워 죽겠다, 진짜. 손 부끄러워. 얘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 보이세요? 근데 이건 총투자 금액이 얼마고? 1억이고, 순영업소득이 얼마? 2천. 수익률 몇 프로? 20%.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다니까.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 어떻게 구해?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 돈, 수익, 이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 내 돈, 수익, 이자 하면 안 되고, 내 돈, 수익, 이자. 밑에 뭐, 내 돈, 여기 수익 찍고, 이자. 그럼 내 돈 얼마? 4천.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시간이 없다, 지금. Have no time, have no time. 왜 have no time 아닌가? 시간이 없다? 맞는 것 같은데. have no time. 내 돈, 수익 얼마? 2천. 이자 빼주면 돼, 이자. 이자가 6천에 10%니까 얼마? 600 빼주면 돼. 맞아요. 1,400에 4천 나누면 35% 나옵니다. 몇 프로? 35%. 여러분들, 아까 금리 비싸서 쫄았죠? 근데 이거는 돈 빌리는 걸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 이런 경우는 돈을 빌리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벽한 정해질 때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방금 지분 수익률 몇 프로라고 그랬어? 35%. 맞아요? 총자본 수익률 몇 프로? 20%. 저당 수익률 10%. 완벽한 정해질 때 아닙니까? 이럴 때는 돈을 빌리는 게 맞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뭐요? 지총적. 어떻게 해요? 지총적. 미쳤다 봐요. 내 돈, 수익, 이자. 그리고 지총적 해봐요. 지총적. 지총적을 깔아야죠. 어떻게 해요? 지총적. 한 번 더. 지총적. 한 번 더. 지총적. 요거는 시험지에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지총적으로 쓸 거예요. 지가 뭐?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요 방향 무슨 지렛대? 정, 반대 방향, 부, 같으면 중립적, 영의 지렛대라고 하게 돼요. 영의 지렛대.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가 영의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 방법이 정의 지렛대는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나요? 그럼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순서 맞나요? 부의 지렛대는 저당 수익률이 제일 크죠? 그럼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순서고 중립적 지렛대는 이것마저도 같은 경우니까 이건 구색을 맞추기 위함이지 이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지총제라고 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정의 지렛대 수익률 순서와 부의 지렛대 수익률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굳이 터치 안 해드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진짜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의 지렛대는 어떤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해. 지총저. 부의 지렛대는 어떤 순서예요? 그러니까 저총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 지총지하고 저총지하고 짬뽕 돼가지고 지총전가? 저총지인가? 지총전가? 저총지인가? 하다가 장렬히 전사한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암기할 때는 무조건 암기를 한 방향으로 뭘 암기한다? 지총저. 다시 암기를 한 방향으로 뭐? 지총저. 이렇게 해놓고 자 한번 해볼게요. 정의 지렛대 방향 어떻게? 요래 부의 지렛대 방향 요래 지금 입만 요래 하는 사람이 있네. 입만 살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깔아놓고 지총자 깔아놓고 정의 지렛대는 요래 부의 지렛대는 요래 중립 지렛대는 그거마저도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요게 투자론 첫 번째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지분수익을 구하는 게 제일 핵심인데 지분수익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내 돈, 수익, 이자. 그럼 지렛대 효과를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지총저 해서 요거 무슨 지렛대? 정. 요거 부.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부지를 쓰면 수익만 커지나 위험도 커지나? 정해진 레버리지를 예상했을 때는 위험이 커져 안 커져? 그래도 커져. 부지를 쓰는 순간 위험은 무조건 증가된다. 요게 지렛대 핵심입니다. 알겠죠?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시험 나오면 아마 계산 문제로 나올 건데 지분수익률 구하시오 하고 나올 거예요. 지분수익률 구하시오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 돈, 수익, 이자. 한 번 더. 내 돈, 수익, 이자. One more time. 내 돈, 수익, 이자. 혹시 지렛대 효과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시험지에 뭐라고 쓰는 거야? 지총저 쓰고 요 방향 무슨 지렛대? 정. 반대 방향 부.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 부채를 쓰면 수익만 커져 위험도 커져요? 근데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했을 때는 위험이 커져 안 커져? 그래도 커져. 부채를 쓰는 순간 위험은 무조건 증가된다. 거기까지. 알겠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330. 교재 330에 가시니까 1번에 투자의 개념하고 나올 겁니다. 찾았습니까? 동남 1번은 체크하시고요. 동남 2번하고 3번은 묶어주세요. 투자의 3단계와 투기의 2단계 얘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제일 위에 가시니까 표가 나옵니까? 네. 표에다가 체킹 한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비교한 표예요. 2번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 나올 거고요. 가로 1번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 나옵니까? 네. 5개만 묶었어요. 5개만. 1번부터 5번까지. 지렛대효과, 절세효과, 구매력 보호, 안전성, 수익성률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향유. 아까 설명드렸죠? 네, 한 장 넘겨보십니다. 가로 이번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 나오는데 2개만 묶으세요. 2개만. 1번, 2번.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금융상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2개만. 1번, 2번. 오른쪽 페이지. 3번에 보시니까 지렛대 효과 나옵니까? 예. 별 한 개만 딱 때려주시고요. 지렛대 효과. 원래는 별 2개 때려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작년 시험에 떠버렸어요. 지렛대 효과가.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1개 정도만. 자, 지렛대 효과의 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개를 묶어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다 체크를 한번 해볼까? 2번. 자, 뭐를 쓰면? 부채를 쓰면 지렛대 효과도 커지만 금융상의 위험도 커진다.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고 위험도 커진다. 맞아요? 예. 가로 2번에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수익률 3개를 묶으세요.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 3개를 묶으시고요. 우리는 동그라미 2번에 지분 수익률에다가 별표를 하나 더 때려줍니다. 지분 수익률. 자, 한 번 더 합시다. 지분 수익률 어떻게 구한다? 내 돈, 수익, 이자. 어떻게 해요? 내 돈, 수익, 이자. 여기 나와 있는 글자를 공부하지 마시고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빨라요. 알겠죠? 예. 내려오시면 가로 3번에 지렛대 효과의 유형 나옵니까? 예. 지렛대 효과 유형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1번, 2번, 3번을 묶으시고 1번에 정의 지렛대 효과 있습니까? 네. 옆에 동그라미 한번 합시다. 지총자. 이번에 부의 지렛대 효과 나옵니까? 네. 옆에 동그라미 합시다. 지총자. 3번에 영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나옵니까? 네. 또 옆에 동그라미 한번 합시다. 지총자. 자, 그럼 공부할 때 정의 지렛대고 부의 지렛대고 영의 지렛대고 나발이고 뭐를 깔아놓고? 지총자를 깔아놓고 방향이 정의 지렛대는 어떻게? 요래. 손을 한번 해보자. 뭐 힘들다고 이 손을 안 합니까? 이거. 입으로만 요래 하지 말고 좀. 보기 싫어 죽겠다. 요래 하는 모습이. 이 손도 한번 해보자. 손도. 뭐 어렵다고. 예. 자, 화내서 미안해요. 예.
입으로 아까부터 요래 하고. 정해질 때는 손 어떻게? 요래. 부해질 때는 요래. 중립적일 때는 요래. 그래서 깔기는 뭐를 깐다? 지총절. 무조건 지총절을 깔아서 그렇게 해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한 장 넘겨보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4번.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가로 1번, 2번, 3번 세 개를 묶으시고요. 요 내용이 밑에 가면 한 번 더 있어요. 밑에 가면 보충학습에 부동산 투자 활동의 3대 위험 부담하고 나옵니까? 자,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자, 원금이 까지면 안 돼. 이걸 세 글자로. 안전성. 경제 가치가 좀 증가돼 줘야 돼. 이거를 수익성.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거를 황금성. 근데 그 옆에 안전성 옆에 화살 표시 위로 한번 해주세요. 화살 표시 위로. 위로 하셨어? 예. 수익성 옆에도 화살 표시 위로. 근데 황금성 옆에는 화살 표시 아래로. 화살 표시 아래로. 그럼 대답해 주세요. 지금 부동산 투자 활동의 3대 위험 부담이라는 제목이 있었나요? 네. 부동산 투자는 아까 했는데 무엇과 무엇에선 유리한 편이나 안전성과 수익성은 유리한 편이나 무엇이 다소 황금성이 다소 불리한 편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책을 두 장을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339쪽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투자론부터는 인위적으로 진도 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갈게요. 지금 이제 1번 했습니다. 지렛대 오빠. 이번에 2번을 차례입니다.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겠습니다.